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 이지은 대표님하고 제가 사실은 MTN에서 이렇게 방송을 자주 안 하는데, 네. 야,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맨날 시간 짧게 주고 말이야, 자르고 말이야. 내가 제 MTN 가서도 이제 시간 많이 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 너무 얘기를 저랑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호흡을 좀 맞춰보는데 너무 얘기를 잘하시고 똑부러지게 잘해주십니다. 자, 뜨거운 반도체. 반도체는 일단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기 전에 AI 얘기를 해야 되고 엔비디아 얘기해야 되고 오픈 AI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 추세가 메가 트렌드니까 그죠? 근데 오픈 AI가 뭐 엄청나게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해서 뭐 이슈들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죠? 네, 예.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픈 AI, 뭐 엔비디아 투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그러니까. AMD랑 맞아요.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예.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AMD는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와 또 손을 잡으면서 AI 시장은 여전히 확장되는 국면이구나를 좀 확인을 시켜줬고 오픈 AI가 전 세계 AI 시장의 랠리를 계속해서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이제 AI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나오다가 주가가 계속 달리다가 좀 식을까 걱정할 때 또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오픈 AI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또 사석에서 우리 리서치센터 오신 분하고 방송에서는 나쁜 얘기 함부로 못 하는데 방송 끝나고 야 오픈 AI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기대감은 있는데 좀 과하다. 여기저기 오픈 AI가 찍으면 그죠?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왜 삼성전자의 아이들 스침에 올라간다는 것처럼 오픈 AI가 뭐 얘기하면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고사양 칩에서는 그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수요들을 엔비디아 말고도 원하는 거고죠. 그러니까 AMD도 그런 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픈 AI가 야 우리 거 만들어줘. 니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가속기를 그죠. 네. 네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협력을 해서 2029년까지 오픈 AI에 총 6기가와트 전력량이 필요한 AI 가속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액으로 하면 1기가와트당 14조에서 21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900억 달러. 6기가와트가 아니라 1기가와트당 14조, 20조? 네. 와, 그럼 6이면 128조예요. 아, 숫자가 그러니까 뭐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에서 이거 뻥 아니야. 나중에 가봐야 한다는 거. 지금 막 청사진 그리니까 그죠? 실제로 가봐야 될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고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런 미국의 이런 AI 업체들이 주도하는 업체가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그죠. 결국 이제 HBM 쪽이 부각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는 게 확증이 주말 사이에도 됐죠. 네, 12단 이야기가 결국 또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은 수차례 나오다 보니까 이젠 진짠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치기 소년 그죠? 양치기 소년 다 잘렸어 지금. 다 잘렸어요. 네, 이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맞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올 때 왔다. 이제 올 때가 왔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게 지금 AI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오픈 AI가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메모리칩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월 120만 장에 대한 90만 장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캐파가 120만 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너무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많긴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IB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전제에 깔면서 아직까지 과열된 시장은 맞지만 거품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빠질 때가 되면 어떤 명분을 끌어당겨서 또 빠질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거품보다는 시장의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HBM 시장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범용 D램 그리고 저장 장치, 랜드 시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SSD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범용 D램, 랜드, SSD 다 이 시장에 대해서 쇼티지가 난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 흐름들이 잘 생각해보면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중간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데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누워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년 넘게.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D램, 랜드, 뭐 SSD 이런 시장이 고개를 들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까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사이클을 좀 제대로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분은 즐기죠. 없는 사람은 조정 오면 사야지 조정 안 맞아요. 준다고 이런 게 그죠? 치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사실 외국계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죠? 그다음에 HBM이 뭐 이제 삼성이 놀아먹기 시작하면 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시던 그 님들 있잖아요, 님들. 네, 님들 어디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죠? 세상이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니까 또 뭐 좋다고 리포트 써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AI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갖거나 그죠? 반도체는 이제는 다 오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은 소위 1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와 지금 하이닉스 94,000원, 삼성전자 94,000원, 하이닉스 42만 원인데 지금 이걸 사? 여기서 더 간다고? 안 사면 소외되고 소부장을 사?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그냥 즐기면 네. 되는 거고 그러죠. 반도체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야기 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이제 투톱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인데 요즘 증권사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는 그냥 50만 원이 평균 목표가가 된 것 같고 또 삼성전자도 11만 원 이상이 목표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달려나갈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에이펙도 있잖아요. 이때 예. 젠스랑 CEO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 CEO가 사실 왔을 때 제가 나는 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지라고 생각한 왔으면 그냥 거기서 뭐 한국에서 뭐 캐대원 네. 돌고 뭐 떡볶이 먹고 가겠어?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어, 그죠? 누굴 만날까? 이런 로직을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된다고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긴 했지만 카카오 쪽이라던가 약간 그렇죠. 그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제 네. 카카오 정신화 대표 만나서 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이번에 젠스낭 CEO가 왔을 때도 또 어떤 청사진을 그려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네. 무조건적으로 좋게 생각만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젠스낭 CEO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로봇 학회에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젠스낭 CEO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로봇 관련된 생태계도 계속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죠. AI 시장의 예. 확장 국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AI로 규결되는 하드웨어라던가 그리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와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젠스낭의 어떤 한마디가 지금은 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다시 한번 좀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강력 매수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도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야라는 고정관념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10월 일정이라던가 AI 확장 국면에서 이 시세를 한번 누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으로는 지금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봐서 단기 관점으로 큰 수익을 꼭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대형주지만 나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래라는 관점으로 단기 관점도 한번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와 매도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한번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단기로 한번 봐보자라는 좋은 의견 말씀이에요.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장기 투자하기에는 장기 투자하려면 뭐 5만 얼마였죠? 5만 3천 얼마였나? 삼성전자 5만 4,900원이었나? 그때 샀어야죠, 그죠? 장투해야 되고 하이닉스도 20만 원대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기다릴 때는 아닌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샘 올트만 비서의 연락처를 좀 알아내거나 젠스랑이 와서 에이펙 때 와서 어디에 밥 먹 식당 어디에 예약했는지를 좀 알아내서 누구를 만나는지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해보면 그죠? 반도체 관련해서 뭐 삼성이나 그죠? 하이닉스 이 대표들과 만날 수 있고 그죠? 혹은 뭐 부품사 로봇 그죠? 말씀하신 로봇 이런 거라든지 뭐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여전히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노릴 수 있다. 소부장도 그럼 비슷한 전략인가요? 소부장도 사실은 웬만한 건 많이 올랐거든요. 소부장도 진짜 많이 올라서 사실 소부장은 오히려 변동성이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차라리 저는 눌릴 때 오히려 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정배열의 형태로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쏘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랬을 때 통상 한 번의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깊지 않으면 11선에 걸치는 경우들이 있고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한 21선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11선이나 21선 기점으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오히려 저는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노리신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부장이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한번 눌렸다가 지금 고점을 더 갱신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소부장 기업들은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가능하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뭐 사실은 모멘텀 없고 쭉 상승했다가 빠져 있는데 또 테슬라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테슬라랑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일단 테슬라 상승은 어떤 배경입니까 최근? 네, 일단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보통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상 예전에는 같이 연동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테슬라 상승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옵티머스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깃들여져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 한 얘기예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큰 꿈을 그죠? 자기의 그 생태계. 도조라고 하는 게 제가 옛날에 모르면 도조가 뭐지? 누가 알려? 도조가 일본말로 도장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큰 세계를 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동차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 본인이 이제 우리는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피력을 하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주가를 부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석가들도 의견을
다 한데 모으고 있는 건 목표 주가를 최근 들어서 상향을 많이 했어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올린 그 바탕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율주행과 그리고 옵티머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6년부터 그러니까 2026년 말 정도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시총 3조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아쉽게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부분 사실 전기차의 거의 그 주력이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던가 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방금 말씀드린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그러게요. 이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는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새롭게 찾아야 되고 그 돌파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2차 전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그렇죠.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고 2차 전지주를 매수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판단하는 그 지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좀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네.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IRA 세제 혜택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분기 테슬라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선 주문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실제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4분기 들어서는 아마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마저도 살짝은 우리가 지금은 기대할 요인은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공급을 계속해서 줄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 CATL 쪽에서 또 가동을 할 수 있다. 선 가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요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리튬 가격도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지금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돼서 올라왔어라는 그 이유로는 지금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적인 측면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럽 시장을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ESS 시장을 그렇죠. 저는 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선보다는 2차 전지주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시선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만 이제 시각을 바꾸면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전기차 다 살 것처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가 글로벌 업체들도 너나 없이 그죠? 네. 전기차로 가고 공장 다 바꿨는데 패러다임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캐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각을 좀 바꿀 때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접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각을 바꾸자는 쪽에서 온리 EV가 아니다 그죠? 이건데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 옵티머스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옵티머스나 이런 게 들어가면 거기에도 ESS 뒤로 좀 얘기하고 옵티머스가 실제로 좀 상용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거기도 전 배터리가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는 게 지금 우리가 배터리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이제 로봇 쪽의 그렇죠. 배터리 왜냐하면 장기간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자체가 올해 5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5,000대죠. 5,000대. 네. 5,000대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사실 배터리주가 움직이기보다는 오늘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종목군들로 그렇죠. 오히려 움직이는 파생되는 흐름들이 더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 얘기 나올 때도 사실 배터리 업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뭐 자동화나 이런 쪽 가는 거고요. 자율주행 얘기만 좀 하고 가고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 잘 어려운데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 이미 막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은 그럼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업체가 움직이지 또 배터리 업체가 움직이지는 않는 거네 이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번에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내세우는 게 보통 다른 기업들이 이제
라이다를 채택을 하는데 테슬라는 라이다 카메라를 채택을 해서 다른 회사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카메라 성능만 업그레이드하면 돼서 부품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효율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딱 흐름 자체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테슬라 네. 관련된 기대를 그렇죠. 하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수혜 고리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대목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고리와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건 아직까진 규제는 많이 있어요. 지금 다 규제가 철회가 돼서 네. 다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규제도 여전히 있고 국가마다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테슬라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시장에서는 그가 이야기한 게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인 택시에 대해서 다 사업자가 되는 거다. 내가 테슬라의 무인 택시를 사면 그래서 자동차 가격에 무인 택시 가격까지 얹어서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 아직은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팔로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수혜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를 보시기보다는 좀 더 현실화되어 있는 현실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했는데요. 테슬라와 국내 2차전지 별 상관없다 이런 결론이고 테슬라가 하려고 많은 것들은 2차전지보다는 다른 쪽과 연관성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2차전지는 새로운 이제 변화를 쫓아서 변화에 맞게 이 눈높이도 맞추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변화는 결국 ESS죠. 네. 예, ESS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조금은 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차전지주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기엔 또 ESS라는 새로운 성장 네.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 일단 시장에서 처음에 ESS 시장이 기대가 된다 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일각에서는 근데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ESS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찬물이 좀 끼얹어졌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ESS 배터리 쪽이 훨씬 더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하면 지금 최소 10% 이상은 마진율이 더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벤처 위주로 좀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나눠 먹기식이 많이 맞아요. 되는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업체랑 같이 1대1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첨단색 생산 공제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진이 좋은 산업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시장 계속 커져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ESS 시장도 같이 커져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과연 어디를 채택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꽤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LFP가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죠? 네. ESS는 LFP로 했고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뭐 제밥을 여러 군데 찬물을 끼얹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쪽이 있어요, 그죠? 중국을 견제하면서 ESS 시장 쪽이 열렸다. 이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ESS 좋은데 그거는 전체 포션의 일부 아니야? 사실은 메인 먹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익률이 좋고 그쪽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그 ESS도 북미 쪽이죠. 성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네. 북미 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삼성 SDI가 최근에 수주받은 이력을 보면 유럽 쪽 ESS 쪽 시장에 또 진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미국만 시장을 타겟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1조 원 규모의 입찰 ESS 관련된 입찰을 진행을 한 것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IRA 관련돼서 이 세제 혜택 종료되는 게 너무나도 아쉽지만 OBBA 법안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첨단 제조 세액공제가 2032년까지 진행된다라는 것과 또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투자 세액 공제라는 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금지 외국 단체 조항이 신설이 돼서 중국 시장을 아예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북미 시장이 사실 ESS 쪽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타겟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법안 자체가 내년 정도 되면은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흐름들이 완벽하게 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 공장을 가동했던 부분들을 지금 ESS LFP 라인으로 좀 바꾸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록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좀 수익률이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을 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워낙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급이 좀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그 수급이 뭐 이제 사실은 기존의 뭐 조방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네. 얼마 전에 그 국정자원 화재 났을 때 사실 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ESS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어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러죠. 막 찾아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주말에 그래, 야 이거 또 망했네 2차전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밀리고 오히려 그 내구연은 지났는데 안 바꿨기 때문에 그 LG 엔솔 배터리 업체의 과실이 아니고 오히려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서 다행이고요. 그럼 업체별로 보면 우리는 ESS는 셀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그 전부터 해왔고 삼성 SDI가 의외로 이 부분에서 잘하대요, 그죠? SK5는 좀 옆으로 좀 제껴 있는 거고 그렇죠?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ESS 부분 하는 거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네. SK5는 사실 약간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긴 하려고 하더군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느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제쳐지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어요. 선제적으로 가장 빨리 움직였고 지금 올해 2분기부터는 ESS 배터리 현지 생산, 북미 시장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예정보다도 1년 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흐름들을 잘 맞춰서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가장 2차전지 관련된 셀업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LG 엔솔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한 번에 배제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배제되는 흐름 속에서 침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ESS용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지금 삼성 배터리 SBB를 내세워서 지금 뭐 독일 상업용 ESS 전문 업체랑 뭐 지금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유럽의 지금 생산 라인 자체를 ESS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도 일단 1번으로 빠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번으로 빠른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서 삼성 SDI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야기 나온 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삼성 SDI와 SK5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아마 이런 스토리를 좀 묶어서 생각했을 때 실적이 그래도 가장 먼저 좀 전환이 되고 거기에 ESS에 선제 대응을 했던 기업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는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하면 네. LG엔솔이 빨랐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온 얘기도 준비하신 거 있긴 있군요. 제가 너무 제꼈네. 일단 네. 주목을 별로 못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ESS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뭐 이 배터리 시장 전체 판도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셀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 소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도 있고 이제 엔캠 이런 것도 움직였고 그죠? 뭐 SL도 뭐 거기 공장 따라간다고 뭐 좀 움직였었던 것 같아. ESS 관련해서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 탑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삼성 SDI와의 관계 있는 뭐 한중 NCS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 LNF 쪽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LNF가 물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되게 노력도 했고 또 자금 조달하려고 변동성도 있었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선방할 거라는 이야기와 지금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들도 ESS 쪽 시장에 눈을 많이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이슈가 LNF도 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삼성 SDI라던가 SK온과 접촉을 하면서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또 진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 LFP 배터리 관련돼서 LNF 이번에 3분기 실적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온 만큼 LNF를 뭐 무조건 탑픽으로 본다라는 느낌보다도 LNF가 양극재 쪽에서 좀 추세가 살아나고 어느 정도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나야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LNF를 좀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추석 전에 뭐 시간에서 10% 올라 난리 났었어요. 뭐지? 그랬는데 그때 아마 이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하더니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장하고 나서 다시 사실 변동성 있고 좀 빠지고 그랬는데요. 그런 이제 노이즈는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인 노이즈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죠? 이 오팡이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셀 가운데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견조하고 소재 중에서는 이제 LNF 쪽이 제일 유망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2차 전지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전과 같은 사실 문제는 지금 새롭게 관심 있는 분들 2차 전지가 빵이다 영도 한 주도 없다 이런 분들이야 슬슬 좀 빠지면 사모아 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2차 전지 꿈에 도취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ESS 우리가 돌파구 ESS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ESS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게 빨리 보여질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흐름은 내년 정도까지도 돼야지 눈에 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에는 반도체 스토리가 지금 너무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탄탄하고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굳이 내년의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지고 시장이 뛰어들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도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되는 흐름들과 실적으로 좀 그게 찍히는 구간들을 한번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쏠림과 강한 쪽이 더 강하게 가는 쪽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상승장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명확한 모멘텀 또는 거래량과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 워낙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산 얘기를 이지은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방산도 올해로 보면 뭐 정말 그야말로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던 주도주였었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최근엔 또 이슈 나오면 올랐다가 또 시들했다가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죠? 네. 이제 이건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세계 평화가 오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계 네. 평화가 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또 방산 투자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평화가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휴전이 여러 곳에서 지금 러우 전쟁도 만약에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방산주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자국에 대한 보호라던가 그리고 그런 무기에 대한 구매 수요 자체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네. 불안 심리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보에 네.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빠른 납기라던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실질적인 수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노르웨이에서 또 수주를 받아냈는데 예. 이번에는 못 받을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독일이 오히려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K9이 또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산주들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싹 네. 가가지고 AI 쪽이 다 수급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렇죠. 쪽이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가 소위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 이스라엘과 가자 쪽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화약고가 많아요. 중동도 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 중국은 또 대만 침공설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각자 자기 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국내 이슈도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방산주는 이미 수출주가 돼버렸는데 사실죠. 국내 뭐 예산 가운데서 방위산업 쪽에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나요? 예. 네, 내년도 국방 예산이 네. 이제 곧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진행이 되는데 네. 13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화가 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9월에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전년 본 예산 대비해서 무려 8.2% 증가한 예산을 좀 책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예. 특히 중요한 게 방위력 개선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를 하는 20조 원 넘는 금액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방산청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매출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한 13%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병사가 없어요. 병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인구가 주니까 그죠? 네. 병력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뭐 60만 대군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되더라? 한 40만 되나? 제가 뭐 틀릴 수 있어요. 안 찾아봤는데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방력은 사람이 부족한 거는 최첨단 장비로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물론 방사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예산이 얼마나 늘고 이런 이 개념을 넘어서 글로벌하는 게 됐지만 국내에도 이제 그런 그 예산 증가에 따른 수요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방산업체들은 좋다. 성장성 있고 실적 분명히 좋잖아요. 그죠? 조선방산 실적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뭘 사지?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데 로템을 또 사야 되나? 조정받으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네. 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현지화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략이 먹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쪽은 많기는 하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려나갔기 네.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18년 9월 달에 미국의 공군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한다, 입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로키드 마틴이랑 손을 잡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네. 보잉에 뺏기면서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 한국 전투기가 미국 군대에 도입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열렸고요. 이번에도 로키드 마틴과 또 손을 잡고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고배를 마신 부분과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라던가 네. 그리고 약간 그 인력에 대한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보잉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좀 굉장히 많이 좀 보완을 하려고 두 회사가 지금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입찰을 따낸다라고 한다면 한 10조 원 되는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그 의미는 어마무시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이 뭐 100% 무조건 될 거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또 경쟁자가 있어요. 레오나르도사라는 회사가 유럽 있는데 회사인가 보다 그죠? 네, 맞아요. 이 회사가 경쟁사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좀 업력 자체가 짧고 경험 자체가 덜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기대를 많이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다른 데보다 좀 네. 약했어요. 예, 이번에 예. 3분기도 실적은 살짝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지연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진짜 실적이 계속해서 레벨업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고 일단 다른 방산주들이 네.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모멘텀이고 실적이 지금 다 잘 나오는 방산주들 가운데서 오히려 뒤늦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키 맞추기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지만 키 맞추기로는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한국항공우주도 안 오른 건 아니네요, 그죠? 네. 혼자 밑에서 기고 있는 건 아니고 연간으로 보면 한국항공우주도 94% 올랐네. 엄청 올랐네, 그죠?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한 200%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보자, 225% 올랐으니까, 그죠? 네. 로템은 얼마인가 보자. 로템은 더 많이요. 343% 올라. 야, 로템이 올해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많이 봤지만 로템이 갑이었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117. 야, 방산주 기본적으로 100% 올랐네, 그죠? 네. 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항공우주를 좀 볼만하다. 한국항공우주는 예전에 그 카이잖아요, 카이. 지금도 카이라는 이름 쓰는데 옛날에 관심이 대단했죠, 그죠? 근데 이 비행기, 그죠? 특별히 이제 항공기와 함께 또 한동안은 그 우주청 생기고 있죠. 우주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쪽은 좀 이제 시들하긴 해요. 한국항공우주. 네. 10조니까 눈여겨보고요. 네. 또 혹시 관심 가질 기회 또 있습니까? 하나 시스템도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필리 조선소가 흑자 전환이 내년부터는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 하나 시스템은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처음으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을 맡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기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랑 세트랙 아이가 위성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관련돼서 뭐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사업에도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국내 수주가 있었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시장의 시각 자체가 하나가 지금 조선도 잘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살짝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이 회사를 딱 어떤 이름을 부여해서 부르기에는 살짝 우리도 긴가민가한 게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데도 이 가격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걸 봤을 때는 상방 쪽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시스템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큰 전시회가 열리는데 하나 그룹주들이 같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그룹 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의 장점은 이제 주가가 옆으로 굉장히 행보를 오래 하고 있다, 그죠? 탄력 받으면 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방산주냐, 우주항공주냐, 무슨 뭐 시스템 관련주냐, 그죠? 네. 올라갈 때 또 방산주로 올라가요, 그죠? 근데 뜯어보면 내용이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약간 필리도 사실 조선업이 아닌데 거기 지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양수겸장이고 여기저기 있는 거지만 너는 정체가 뭐니? 그렇죠. 뭐 네. 이런 정체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봐서는 사실은 딱 방산주를 본다면 방산을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LIG넥스원도 괜찮고 수출도 잘하고 있는데 LIG넥스원이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네. 지금 방산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로봇 쪽에도 손을 뻗었고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LIG넥스원도 로봇 쪽 있어요? 네, 로봇 쪽에 지금 고스트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네, 로봇 네. 사업에 또 손을 뻗었는데 여기가 계속 지금 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서 초반에는 로봇과 방산의 만남을 기대를 그러니까,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로봇과 방산이 만남을 기다렸는데 못 만났구나. 아직은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완벽한 방산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관련된 모멘텀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예. 체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LIG넥스원이 10조 5천억이네요. 그다음에 항공우주가 10조 4천억. 시가총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시스템이 11조니까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방산으로서의 그 밸류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항상 기업을 볼 때는 주가도 보지만 주가는 눈에 띄지만 시총을 덩어리를 봐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 사실은 LIG넥스원이나 항공우주가 더 시총이 높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나 시스템이 이것저것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상당히 좀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복합적인데 네. 어쨌든 방산주도 그러면 지금은 워낙 수급이 한쪽으로 반도체로 가 있지만 네. 방산주도 결코 시세가 완전히 끝나고 뭐 버릴 때는 아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 마무리.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관세 관련돼서도 피로도는 없고 또 유럽과 중동의 수준은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 관련돼서는 뭐 이미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적 시즌에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나게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업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영역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찍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네. 근데 100만 원 112만 7천원까지 찍었네요. 이제 항상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면 또 에너지 모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옛날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삼양라면도 그죠? 50만 원 100만 원 갖다가 한참 쉬다가 150 가고 그죠? 네. 삼양라면 저는 삼양식품 200만 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좀 모으는 기간들이 밀릴 때 사야 되는데 조정받으면 사야지 조정받으면 네. 못 삽니다. 손가락이 안 나갑니다. 딴 거 하게 너무 되니까. 비싸요, 한참.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방산주도 여전히 네. 관심권을 넣어야 된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방산주 얘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